이번에 준비한 사건은 2021년 여름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제주도가 이 사건에 대한 분노로 완전히 들끓고 있는 때였어요. 이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과 여론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경찰이 피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두 번째,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세 번째, 피해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요.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잔인성, 공공의 이익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더 큰 반발을 불러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런 어린 학생의 몸에서 수많은 구타 흔적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족은 분노했어요. 범행 현장을 취재진에게 공개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잔인해야 신상 공개를 하는 거냐.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라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열어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왜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느냐는 거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게 되거든요. 결국 경찰은 뒤늦게 위원회를 소집하고 신상 공개를 결정합니다. 이후에 구속된 피해자가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짓을 했던 걸까요? 2021년 7월 18일이었어요. 오전 9시에 식당 일을 하던 40대 여성 박 씨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해요. 그녀가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한 시각이 밤 10시 45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집에 아들이 있어서 퇴근을 하면 항상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온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었던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집안에 불을 켰는데요. 이 박 씨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다락방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숨져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는 16살의 김경현 군이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입과 양 손목 그리고 발목이 청테이프로 결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조용한 마을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검에 들어갔는데요. 결정적인 사인은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사망 시각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리고 발견된 시간, 그 사이에 가까운 시간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된 첫 주였어요. 김 군이 혼자 집에 있었고요. 엄마가 이제 일을 하다가 오후 2시 15분경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좀 다 빠져나가고 한가해졌을 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때 아들은 늦은 점심을 먹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부검의에 따르면 이 김군의 윗속에는 점심으로 먹은 내용물이 전혀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식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인들의 공격을 당했을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김군에게서 또 다른 특이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결박근이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약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손목이 묶여 있을 때 이거를 풀려고 하는 의도 혹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출혈의 강도를 가지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약하게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김군의 신체가 범인들보다도 더 건장했거든요. 근데 두드러지는 결박흔이라던가 방어원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부검인은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범인들에게 심한 구타나 외력으로 인한 손상으로 완벽하게 제압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의식이 거의 소실되거나 항거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당시에 어머니가 확인했었던 내용도 이런 추측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최초의 아들을 발견을 했을 때 당시에 그 김군의 몸이 온통 멍투성이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특히 이제 머리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상처도 진짜 심각했대요. 얼굴에는 최소 10회 이상의 강한 충격이 가해진 손상이 있었고요. 두피 안쪽에는 상당한 출혈이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범인이 무자비한 공격으로 아이의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결박을 하고 목이 졸라서 숨이 끊어지게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육안으로도 분명히 타살 정황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집 뒤편에 CCTV가 있었는데 이 CCTV에 집으로 침입하는 범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범인들이었습니다. 2명이었죠. 오후 3시 16분에 2명의 남성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 집 뒤편에 있는 낮은 담벼락을 탔어요. 경찰은 바로 용의자를 특정했고요. 김군이 발견된 지 이틀 만에 40대 남성 2명, 백광석과 김신남을 검거합니다. 근데 이 범인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유가족과 인근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주범 백광석이에요. 근데 이 백광석이 김군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집에서 생활했던 새아버지였던 거예요. 새아버지였던 사람이 공범까지 동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지금부터는 이 가족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군의 어머니 박씨 그리고 백광석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사건이 발생되기 5년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당시에 이 두 사람 둘 다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한 명씩 키우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처지이다 보니까 빠르게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겁니다. 처지가 비슷하기도 했고 이 백광석이 자신의 가족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박 씨도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거죠.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부터는 이 백광석과 그의 아들 그리고 박 씨와 피해자인 김군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백광석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박 씨에 대한 집착이 정말 심했어요. 갈수록 심해져요. 박 씨가 뭘 하면 무조건 자기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막 모든 일에 다 일거수일투족 참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날이 계속 심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잦아졌고 화해하고 싸우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박 씨가 식당 개업을 했는데 그 식당 개업을 앞두고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말다툼을 벌이던 백광석이 박 씨의 핸드폰을 부수고 컵으로 이 박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미 위험한 놈이었어요. 원래 그랬던 놈이죠. 이 시점부터 이 백광석의 폭력성이 그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이 어려웠지 한 번 때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시기였던 거죠. 화가 나면 백 씨의 소지품과 옷가지를 갖다 버리거나 막 부숴버렸습니다. 때리는 건 당연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김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완전히 어린 애기였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고만 있었겠지만 이제 김군도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백광석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기도 하고 강한 그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백광석이 김군까지 때리기 시작을 해요. 한 번은 액자로 머리를 내리쳐서 5바늘을 꿰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를 넘는 짓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 어머니 박 씨는 백광석과 헤어지지 못했어요. 왜냐면 백광석이 너무 무섭게 협박을 했던 거예요. 네 맘대로 해봐. 내가 너 어떻게까지 하는지.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경연이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폭력의 수준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요. 결국에 큰 싸움이 벌어진 이후에 백광석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버립니다. 두 가족이 이렇게 다시 따로 지내게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박 씨는 백광석의 폭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보름 전쯤에 백광석이 갑자기 집을 찾아와요. 21년 7월 초였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와서 박 씨가 자고 있는데 막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휴대폰이랑 지갑까지 갖고 도망을 칩니다.
김군이 이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신변보호 요청하자.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범행 이틀 전에 신변보호의 일환으로 집 건물 바깥쪽에 2대의 CCTV가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 모자의 불안감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불길한 예감은 지나치질 않는지. CCTV가 설치된 당일 저녁에 이 백광석이 집 주변을 막 서성거리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여기서 백광석이 문 앞에 CCTV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동안 이제 집 주변을 쭉 배회를 하다가 모습을 감춰요. 그리고 범행 전날 저녁에 백광석이 다시 이 집 주변을 살핍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 백광석의 모습이 한 번 더 찍히고 그 다음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백광석이 집 뒤편에 CCTV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뒤로 침입할 계획을 하고 범행을 준비한 거죠. 그날 박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불안했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 백광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괴롭혔으니까 혼자 아들이 집에 있는 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백광석의 공범으로 포섭한 사람은 김신남이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김신남이 당시에 백광석한테 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야, 네가 나 범행하는 거 도와주면 내가 이거 빚 다 탕감해주고 500만 원 더 줄게.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되면 목격자도 없고 그냥 내 단독 범행으로 끝날 거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김신남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김신남은 범행 당일 아침에 철물점에 들러서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구매를 했고요. 일찍부터 백광석을 만나요.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무려 7시간 동안 집 주변을 맴돌았고요. 2층에 그 다락방의 창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쪽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진짜 이 어린애를 죽여서 본인이 얻는 게 뭐며 또 사람을 죽여서 1,000만 원을 벌겠다고 이러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결국에는 열리지 않기를 바랬던 다락방 창문이 열렸고요. 두 사람은 지붕을 타고 이 집 안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김군을 공격했어요. 범행을 마친 김신남이 백광석에게 카드를 넘겨받았고요. 침입한 지 30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와서 약속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시킵니다. 이 돈이 백광석이 가진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털어서까지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공범이 현장을 빠져나간 뒤에도 백광석은 3시간 동안이나 현장에 남아있다가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김군의 휴대폰을 부쉈고요. 집안 곳곳에다가 식용유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백광석은 나도 집에서 죽으려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냥 집을 나온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나와서 백광석이 모텔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검거되는 바람에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모텔과 주변 CCTV에서 백광석이 찍혔는데 너무 태연했습니다. 백광석이 3시간 동안 현장에 머무른 이유는 사실 본인이 말했던 이유가 아닐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어머니 박 씨까지 살해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말로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이러고는 있는데 현장에 식용유를 뿌린 것 말고는 뭐 어떤 도구나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박 씨가 집에 오지 않으니까 그냥 도주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 사건이 더 안타까웠던 이유는 김군과 어머니가 여러 차례 경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백광석은 동종범죄로 전과 이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엄청 컸어요. 이 백광석이 이전에도 사귀던 여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에게 보복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상습범이에요. 2003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그 여성의 집에다가 불을 지른 적도 있고요. 더 소름 돋는 건 7년 뒤에 다시 찾아가요. 7년 뒤에. 7년 뒤에 다시 찾아가서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던 놈이었습니다.
출소 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여성을 사귀다가 또 살인미수와 협박을 일삼아서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었어요. 이런 전과만 해도 무려 10범에 달하는 완전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전과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텐데 신고를 받았을 때, 이 박 씨에게 신고를 받았을 때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 김군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백광석에게 출석 요구만 2차례 발송했을 뿐이고요.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신병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CCTV를 설치해준다거나 간헐적으로 순찰 돌아준다거나 이게 다였죠. 어떤 짓을 하던 놈인지를 알고도 어떻게 이 정도 조치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CCTV가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용으로 설치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뭐 그냥 증거를 수집할 때 그냥 사용하는 용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저도 되게 열받았던 부분인 게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거든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모자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스마트워치는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가 되고요. 자동 위치 추적을 통해서 신속하게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김군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더라면 정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경찰이 이렇게 말해요.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유 수량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끝났습니다. 아무도 김군을 지켜주지도 않았고요. 지켜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해버린 거죠. 이 두 사람, 백광석과 김신남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결심 공판에서 경찰 측은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2021년 12월 9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신남에게는 2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합니다.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김군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내 엄마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했던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남의 손에 처참하게 잃은 그 마음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어요. 상상만으로도 정말 끔찍합니다. 어머니 박 씨에게 아들 김군은 무래기, 제주방언으로 젖먹이라고 부를 만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덩치만 큰 아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백광석의 폭력이 계속되던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들에게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주 시내로 이사를 가자고 약속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멋진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었다던 아이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2021년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